분노나 복수는 상대를 자신과 대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고 일어날 수 있는 행위다. 카이사르가 평생 이것과 무관했던 것은 분노나 복수가 윤리 도덕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성에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월한 자신이 왜 열등한 타인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똑같이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그들과 똑같이 복수심을 불태워야 하는가? 키케로가 군중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망설이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키케로에게 다가갔다. 말을 타지 않은 키케로에 맞춰 말에서 내린 카이사르는 반갑게 키케로를 포옹하고 친밀하게 말을 걸었다. 그리고는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며 수백 미터나 되는 먼 길을 함께 걸어갔다. 패배를 맛본 병사들을 다루기도 어렵지만 승리한 병사들을 다루는 것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병사는 쉬게 해줄 필요가 있지만 지나치게 휴식을 주면 안 되는 존재다. 원래 주창자보다는 지지자가 더 과격해지는 법이다. 그 자신도 로마의 젊은 과격파 가운데 한 사람인 안토니우스의 처지에서 보면 제대를 허락한다. 카이사르는 휴먼 코미디를 능숙하게 연기한 희극 배우였다. 카이사르는 단 한마디로 병사들의 기분을 역전시켰다. 문장은 어휘 선택으로 결정된다고 쓴 적이 있는 카이사르의 면모가 생생하게 드러난 에피소드다. 안토니우스는 아테네에 유학한 경험이 있어서 학력에서는 카이사르보다 한 수 위였지만 이런 종류의 재능은 갖추지 못했다. 53세의 총사령관은 그런 불리함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그의 행동 거지는 믿음과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다만 실수는 하되 똑같은 실수는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 오직 총사령관의 쾌활한 표정과 지칠 줄 모르는 행동력만이 병사들이 자신감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실제로 병사들은 카이사르를 볼 때마다 그의 위대한 정신과 확고한 자신감을 느끼고 자신들도 침착성과 용기를 되찾았다. 카이사르의 깊은 사려와 뛰어난 역량만 있으면 어떤 사태도 바람직한 결과로 끝날 거라는 희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적지에서 싸울 때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적지에서도 우군을 확보하는 것이다. 속주 정부의 불만을 품은 도시나 부족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이들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면 군량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결전에 임할 때 배후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있었다. 평소에는 늘 전우 여러분이라고 부르던 제10군단 병사들을 시민 여러분이라고 불러 휴먼 코미디를 연출하긴 했지만 역시 카이사르는 제9군단과 제10군단 병사들을 다른 어느 군단보다도 신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군단이 둘 다 도착하지 않는다. 이 시기에 카이사르를 아프리카 전쟁기의 저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몸도 마음도 밤낮 없이 바다 쪽을 향하고 있었다. 고참병을 뜻하는 베테랑은 라틴어 베테라누스에서 유래한 말이다. 갈리아 전쟁기에서도 병사들의 사기가 폭발했을 때는 작전에 어긋나더라도 저절로 폭발한 사기를 억누르기보다는 거기에 편승하는 편이 낫다고 쓴 카이사르다. 청렴 결백한 생활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면 뭐든지 반대한 카토 같은 인물에게 카이사르 같은 사나이 마이너스 깨끗하지도 않고 품행도 좋지 않고 야망은 남달리 강하고 빚을 지고도 태어나고 정치를 해도 전투를 해도 항상 이기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닌데 지지자는 부족하지 않고 게다가 이런 일들을 거침없이 추진해버리는 사나이는 용납할 수 없는 존재였다. 요컨대 서로 기질이 맞지 않아서 설령 정치적 신념이 다르지 않았다 해도 두 사람이 친구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카토는 루키우스 카이사르에게 이들을 데리고 도망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들을 데리고 카이사르에게 가라고 말했다. 카이사르가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로마인은 식사와 술을 곁들인 이 대화를 심포시움이라고 불렀다. 로마인이 의지적인 죽음이라고 부른 자살 방법으로는 상당히 장렬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준 충격도 강렬했다. 생전에는 그리 대단한 업적도 올리지 못한 카토였지만 죽은 뒤에는 절대 권력의 죽음으로 한거한 자유인의 표상으로 이름을 남겼다. 반대파에게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뒤에 더 위험해지는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만족할 줄 모르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도 고려하기 때문에 의미를 가질 것이다.
54세를 맞이한 카이사르가 로마인으로 태어난 사나이에게 최고의 명예인 개선식을 거행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업적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로마식 경례라고 불리게 된 이런 투의 경례는 오늘날에도 나치 독일의 기록 영화에서 볼 수 있다. 무솔리니가 먼저 이것을 흉내냈고 그것을 다시 히틀러가 흉내냈기 때문이다. 이 민족을 배척한 나치 독일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 민족과의 공존 공영을 실현한 로마를 흉내낸 데 대해서는 설령 그것이 군대의 경례만 흉내낸 것이라 해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만 군대의 경례로서는 영미식보다 볼품이 있는 것 같다. 개선 장군이 도착하면 개선 퍼레이드가 출발한다. 원로원 의원과 정부 고관들이 행렬의 선두를 맡는다. 이것은 군사 세력보다 문민 세력을 앞세워야 한다는 로마인의 사고방식을 보여주었다. 이 포로들은 개선식이 끝난 뒤에도 이탈리아에 붙잡아두기는 할망정 죽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다. 누미디아 왕의 어린 아들은 로마에서 성장한 뒤 대가 끊긴 마우리타니아의 왕위에 앉았다. 그러나 베르킨게토릭스만은 개선식이 끝난 뒤 감옥 안에서 살해되었다. 그는 지나치게 유능했고 따라서 살려두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카이사르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선 장군의 전차 뒤에는 참모들이 말을 타고 나아가고 그 뒤에 기병대가 따른다. 카이사르의 개선식에서는 게르만 출신 기병대가 이국 정취를 더해주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 금발의 푸른 눈, 무뚝뚝한 표정의 게르만인들은 몸집은 건장하지만 키가 작고 머리와 눈은 다갈색이고 표정이 풍부한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눈길을 끌지 않을 수 없었다. 겉모습은 무장하고 있어도 로마의 개선식에서 군단병들이 행지는 위풍당당함보다는 장난스러운 분위기가 강했다. 그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그날을 위해 미리 정해둔 구호를 합창한다. 카이사르의 개선식에서 군단병들이 외친 구호는 이것이었다. 시민들이여, 마누라를 숨겨라. 대머리 난봉꾼이 나가신다. 그와 함께 싸운 장병들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병사들에게는 1인당 5,000데나리우스, 백인 대장에게는 1만 데나리우스, 대대장에게는 2만 데나리우스. 상례에 어긋난 것은 전사자, 가족이나 병역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한 부상자에게도 전액은 아니지만 약간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이다. 개선식에서 일시불로 지급된 포상금은 무려 35년치 연봉에 상당하는 액수였다. 이 역사는 이따금 하나의 인물 속에 자신을 응축시키고 그 후 세계는 이 인물이 지시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좋아하는 법이다. 이런 위대한 개인에게는 보편과 특수 멈춤과 움직임이 한 사람의 인격에 집약되어 있다. 그들은 국가나 종교나 문화나 사회의 위기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존재다. 위기에는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이 뒤섞여 하나가 되고 위대한 개인에게서 정점에 이른다. 이런 위인들의 존재는 세계사의 수수께끼다. 브루크하르트의 세계사에 관한 고찰에서 발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훌륭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던 체제를 바꾸기가 훨씬 어려운 법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우선 자기 자신을 개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개혁, 특히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갖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의 자기 개혁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하지만 이것을 게을리하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기는 더욱 불가능해진다. 그라쿠스 형제 이후 로마 엘리트들의 고민은 바로 이 점에서 출발했다. 카이사르가 원한 것은 적도 동지도 없이 일치단결하여 국가 로마의 재생을 위해 애쓰는 것이었다. 카이사르의 방식은 반대파를 배제하고 자기 편끼리만 개혁을 단행한 술라의 방식보다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술라의 방식이 술라의 기질에 맞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카이사르의 기질에 맞는 방식이었다. 로마인이 사용하고 있던 달력은 기원전 7세기에 제2대 누마가 정비한 태음력이었다. 문화는 다양해도 문명은 공통이어야 한다. 나날의 생활을 재는 기구인 달력을 공유하는 것은 문명 통합의 첫걸음이었다. 로마에서 기념 화폐만이 아니라 보통 화폐에도 생존인물, 요컨대 카이사르 자신의 옆얼굴을 새기게 한 것은 카이사르가 처음이다. 이 2대 국제어 외에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토착어도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
이런 토착어와 라틴어가 뒤섞여 근대의 각국 언어로 탈바꿈한 것이다. 라비에누스는 전사한 뒤에야 겨우 카이사르에 대한 적대 행위를 그만두었다. 카이사르는 4년 만에 몰라보게 변한 옛 친구를 제외했다. 자기를 버리고 적진으로 달려간 옛 동지의 유해 앞에서 카이사르가 어떤 심경이었는지 거기에 대해 에스파냐 전쟁기는 한마디도 전해주지 않는다. 다만 라비에누스도 전사하여 매장되었다고 적혀 있을 뿐이다. 로마의 정치체제를 제정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카이사르가 건넌 진정한 루비콘이었다. 원로원의 새로운 피를 수혈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술라와 카이사르의 목적은 정반대였다. 술라가 정원을 늘린 것은 원로원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지만 카이사르의 경우는 원로원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이해하는 것과 찬성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카이사르는 로마법의 집대성을 미처 실현하지 못한 채 죽었다. 카이사르의 생각은 600년 뒤에야 동로마 제국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법 대전으로 실현된다. 실업은 당사자의 생활수단을 빼앗는데 그치지 않고 자존심을 유지하는 수단까지 박탈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은 무슨 일이든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확인한다. 따라서 실업 문제는 복지로는 해결되지 않고 일자리를 주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는 농지개혁법을 실현하기 위해 애썼고 마리우스는 징병제를 지원제로 바꾸어 실업 예비군이라 해도 좋은 농가의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을 군대로 흡수했다. 카이사르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돌지 않고 이탈리아에서 에게해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고 코린트의 중요성을 살리기 위해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지역에 운하를 파는 문제도 고려했다. 그러나 카이사르가 착상한 토목 공사의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이 생각이 실현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였다. 최고 권력자가 된 뒤에도 카이사르는 요리에 까다로운 주문을 다는 일도 없었고 나온 요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불평하는 일도 없었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음식 투정을 하면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먹으면 된다고 말했을 뿐이다. 2000년 뒤의 연구자들한테도 힘차고 건전한 정신을 가진 로마 자체를 구현한 현실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카이사르였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최고제사장 관저를 호화롭게 꾸미는 것에는 무관심했다. 카이사르는 긴 두루마리를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고 그것을 한 묶음으로 철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했다. 필요한 부분만 즉석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7월이 카이사르가 태어난 달인 것을 기념하여 명칭을 율리우스로 바꾸었다. 영어로는 줄라이가 된다. 나는 왕이 아니다. 그저 카이사르일 뿐이다. 키케로는 카이사르의 관용 정신을 거부하고 자결의 길을 택한 카토를 칭송하는 카토를 간행했다. 그러자 카이사르는 이 책이 세간에 주는 영향을 염려하여 안티카토라는 제목의 반론을 발표했다. 키케로의 카토를 판금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론을 쓰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카이사르는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 무슨 일에나 관대하다. 그렇긴 하지만 누구한테나 관대한 것은 아니다. 큰 사업을 수행할 만한 기계가 있고 재능이 풍부한 인재라면 출신 지역도 출신 계급도 따지지 않고 등용한다. 카이사르의 진지함과 공정을 기하려는 태도, 그리고 현명한 처신에는 나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저 폼페이우스를 언급할 때에도 카이사르는 반드시 경의에 찬 어휘를 사용한다. 카이사르의 문장은 입에서 나오든 글로 쓰이든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품격이 높고 광채를 발하며 화려하고 웅장하고 고귀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이성적이다. 키케로. 문장 구성은 치밀하고 논리적일세. 하지만 정열이 부족하더군. 남에게 자기 뜻을 전달하여 이해시키고 싶다는 의욕이 충분치 않아. 브루투스의 원고를 보고 키케로가 그 젊은이가 원하는 것이 무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를 강렬히 원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브루투스의 연설을 듣고 카이사르가 이 청년 장교의 재능을 높이 산 카이사르는 유언장에서 제1상속인이 상속을 사양한 경우에 두 번째 상속인으로 그를 지명했다. 그러나 3.15 당시 40살이었던 데키우스 브루투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유언장이 공개된 이후 그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하여 줄곧 침묵에 잠겨 있었다고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모든 게 다 보이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밖에는 보지 않는다. 카이사르는 내가 누구를 찾아가든 누가 나를 찾아오든 상관하지 않았소. 설령 그 사람이 그의 적이라 해도 나한테 그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을 뿐더러 불쾌감조차 내비친 적이 없었소. 마티우스가 키케로에게 보낸 편지 중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이어받는 것은 1억 세스테르티우스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보다 더 효력이 있었다. 그것을 알고 자신의 이름을 남긴 카이사르도 대단하지만 18세밖에 안 된 나이에 카이사르의 참뜻을 이해한 옥타비아누스도 대단하다. 세계 역사상 손꼽히는 후계자 선정의 걸작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집정관에 취임한 19세 소년이 맨 먼저 한 일은 지금까지 줄곧 안토니우스의 방해로 실현하지 못한 자신의 양자 입적이었다. 미네는 이번에야말로 쌍수를 들어 찬성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제야 비로소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가 되었다. 민중도 원로원 의원들도 심지어는 키케로조차도 그를 카이사르라고 부르게 되었다. 살생부를 작성할 때 누구보다 일관되게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성을 보인 사람은 옥타비아누스였다고 한다. 관용은 이제 복수로 바뀌어 있었다. 이 살생부의 맨 위에는 키케로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5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는 아우구스투스가 된 옥타비아누스가 손자들이 읽고 있던 키케로의 저술을 읽고 있을 때 말했다. 교양은 있는 사람이었지. 그리고 애국자이기도 했단다. 침착하게 맞이한 죽음이었다. 안토니우스의 명령에 따라 키케로의 시체에서는 머리만이 아니라 오른손도 잘렸다. 키케로의 목과 오른손은 로마로 보내져 포로 로마노의 연단에 효수되었다. 안토니우스는 필리피카이를 쓴 오른손까지 처벌하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았던 것이다. 카이사르 암살에 환호한 지 1년 9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기원전 43년 12월 7일의 일이었다. 키케로의 나이 63세였다. 키케로에게 북쪽의 루비콘 강과 남쪽의 메시나 해협은 본국과 속주를 가르는 명백한 국경이었고 그 국경 안쪽만 조국이었다. 반면에 카이사르가 생각한 조국에는 방어선은 있지만 국경은 없다. 카이사르의 조국은 로마 문명의 우산 밑에서 다인종,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가 공존공영하는 제국이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회고주의자들의 자기도취가 초래한 무익하고 유해한 비극. 이탈리아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3. 15는 카이사르의 비극이기보다 오히려 브루투스의 비극이 아니었을까. 시대에 거부당한 고결한 정신의 비극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눈감은 고결한 정신의 비극. 3. 15는 죽인 쪽에게도 죽음을 당한 쪽에게도 그리고 로마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해롭기만 할 뿐 유익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불모의 비극이었다. 카이사르는 후계자로 점찍은 당시 17세의 옥타비아누스에게 아그리파를 붙여줌으로써 그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주었다. 어떤 재능이 부족하다 해도 그것 자체로는 불리하지 않으며 부족한 재능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과 협력체제만 확립하면 된다는 가르침이었다. 가르침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가르치는 사람만이 아니라 배우는 쪽의 자질도 중요하다.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는 물론 이집트의 민중 언어까지 이해했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언어를 구사하는 재능 탤런트이 반드시 지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클레오파트라도 이제는 카이사르의 참뜻을 이해했을까? 카이사리온을 친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편이 그 아들을 위해서나 클레오파트라를 위해서도 좋다고 판단한 카이사르의 진정한 속뜻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카이사리온을 친아들로 인지하기는커녕 유언장에서도 한마디 언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카이사르의 속 깊은 애정이었다는 것을 이해했을까? 클레오파트라의 자식들 가운데 옥타비아누스가 죽인 것은 카이사리온뿐이다. 안토니우스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셋 다 살아남았다. 카이사르의 아들, 즉 후계자는 옥타비아누스 한 사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의 영묘에 술을 부어주기를 청했다. 무화과가 가득 든 바구니 안에 숨겨들여온 독사는 여왕의 삶을 순식간에 끝내주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뒤 대왕의 장군들이 창건한 왕조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렇게 멸망했다. 공화정 시대에 로마사를 쓴 독일 역사가 몸제는 카이사르를 로마가 낳은 유일한 창조적 천재라고 평했다. 로마인 이야기 사건 5권 한길사 시오노 나나미 김석희 옮김